네, 북한의 올림픽 선발대가 오늘 오전 경의선 육로로 들어와서 방문 첫째 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오늘 낮 우리 대표팀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 보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세계 각국의 어떤 정상급 인사들이 평창을 방문할지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이제 내려왔는데요. 현재까지 소환 일정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도착해서 숙소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네. 이제 스피디움이라고 그래서 숙소를 꼼꼼히 점검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강릉에 가서 거기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예. 아이스하키 경기장 그것을 갖다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내일은 다시 이제 평창으로 와서 스키라든가 그 크로스컨트리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을 들려서 자기 태권도 시범단 그 장소 점검하고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온 북측 선발대 지금 단장이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인데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윤 부국장은 그 국제통이다 이렇게 우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북한 체육 부분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 중에서 국제적인 인사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국제 경기나 이런 데서 많은 대표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네. 2003년도에 이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실무 대표로 그때 우리 쪽에 이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 베이징 올림픽이나 또 2014년도에도 북한 선수단 이끌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네. 북한에서 체육계에서 행정가로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제 스포츠 교류 예. 네. 이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그 기존의 그의 그 양력 또 예. 그의 능력이 네. 여기에 이제 오늘 그 실무 대표로 예. 오는 이런 과정에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접촉을 실행했지만 실제 대남 일꾼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남측과의 이제 그 체육교류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 예. 많은 역할을 했고요. 네. 어쨌든 북한에서도 보면은 그 대남 부분에 있어서 각 예. 분야별로 그 실무 영역을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파견에 맞춰서 공개한 선수들 명단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머레이 감독이 예전에 예. 관심을 표명했던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5명. 그중에 2명이 포함돼 있고 예. 네. 일부는 빠져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12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중에 이제 3명이 이제 엔트리에 등록해서 게임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누가 어떠한 역할에 가장 적합한지 예. 모레이 감독이 그것을 테스트하고 예. 우리 팀과 어떻게 조화를 맞춰가지고서는 이것을 플레이를 할 건지 그런 예. 구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리 정해진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종 엔트리 22명의 북한 선수가 3명이 참가하는 기본 방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네. 틀 내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짚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남북 단일팀 결정해놓고 나서 아직까지는 찬반 여론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상황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두 분께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예. 이제 구호를 남북 선수들이 같이 외친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일팀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매끄럽게 또는 선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예. 또 이번에 그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북측의 참가가 관련된 시간 자체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네. 네.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예. 좀 더 그 신중하게 또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약에 그 단체전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북측 응원단이 내려올 수 있느냐 또는 내려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측에 지금 이제 그 피겨 스케이트, 그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트 그리고 크로스 컨트리 이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은 응원 자체가 좀 불가능합니다. 단체 응원 자체가. 피겨 스케이팅 페어 같은 경우도 경기 중에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이제 그 공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 응원단이 온다는 것은 단체전 종목이 하나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 응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만약에 북측에 참가하지 않고 또 북측의 선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종목을 몇 개 한 서너 개 합니다만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또는 도발을 하거나 올림픽 직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면 그야말로 평화의 올림픽, 평창올림픽은 거의 찬물을 맞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측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충분한 또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상징적인 그 팀이 역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승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범철 교수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예, 뭐 아쉬운 부분은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우리 과거 거기서 이제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팀이 가장 역량을 극대화해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가서 메달권까지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 승리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머레이 감독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뭐 북한 측도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또 북한 측 선수 중에 3명이 누가 가장 유능한가 그리고 어느 포지션에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 단일팀으로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시합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잘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오늘 박철호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감독이 방남을 한 직후에 이 단일팀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국내에 좀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측의 그 아이스하키 팀이 합류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특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만 그것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일부의 그런 또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북측 나름대로의 그런 그 고려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신범철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성적을 좀 잘 거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어떤 언론에 노출되기보다는 좀 더 훈련에 집중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박철호 감독이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 교수님. 예, 오전에는 언론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진천 선수촌에 도착해서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때 메시지는 하나의 팀이 돼서 잘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메시지가 됐으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 머레이 감독하고 협조도 잘 하고 이렇게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남북 군사회담 소식이 있고 나서 지금 깜깜무소식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군사회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처음부터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북측도 군사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회담에서 다룰 수 있는 의제가 남북의 의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의제를 우선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군 통신선이 지금 하나만 지금 딱 복구가 돼 있는데요. 지금 그 통신망 자체가 보통은 한 6개 정도, 서해선에는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복구가 됐고 지금 광 케이블은 복구가 안 돼서 사진 전송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곧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측의 선수단이나 응원단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진 전송은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확보해야 그 경호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남북 접촉은 곧 있어야 된다고 보고 곧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또 남북이 그 상호간에 지금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을 앞두고 또 올림픽 그 기간 동안에 평화올림픽인데 남북이 확성기 방송을 상호간에 한다. 이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북측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미 군사훈련 문제랄지 또는 남북 관계 차원을 좀 넘어서는 좀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쪽에 또 북측의 의견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회담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은 좀 쉬운 것부터 좀 하고 구동존의의 자세로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좀 뒤로 미루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남북이 군사회담보다는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군사회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또 갖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쉬운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 나갈 것이고 지금 올림픽에 이제 양쪽이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이제 고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신 교수께서 어떻게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통신선 문제라든가 네. 그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거는 뭐 평창올림픽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때 뭐 북한이 제안을 뭐 좀 어려운 제안을 한다고 해도 우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시 논의를 해가면서 전국적으로 북미 대화까지 연결하는 그런 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대화는 적극적으로 나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북측에서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놓는 그 정도 무리수까지 둘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대화 지금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서 전통문을 통해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회의를 개시하고 북한에서 어려운 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미 대화라든가 다른 차원의 대화까지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적극적인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제안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신년사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한미 군사 훈련을 완전히 중단해라라든지 뭐 물론 이제 어떤 상황이든 저희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북한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말처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해빙무드 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제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그것에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사회담은 먼저 쉬운 것부터 하자.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뭐 언젠가 진실의 순간은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은 그 얘기를 언젠가 꺼낼 거예요. 그것이 2월이 되었든 3월이 되었든 꺼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카드가 있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우리 한국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런 거 관련해서 북미 간의 의견 조율도 필요한 문제다. 따라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미국하고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미국은 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을 테고 그런 것을 갖다가 조율하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찾자.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갈마 비행장, 원산에 있는 이 갈마 비행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타진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남북이 갈마 비행장 이용하는 것에 타진이 된다면 이제 육로에 이어서 하늘길도 열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일단 갈마 비행장 그러면 좀 생소하죠. 이 갈마 반도가 원산을 앞에 그러니까 원산을 끼고 도는 게 갈마 반도입니다. 그 갈마 반도에 이제 송도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경승지가 있습니다. 그게 일제 시대 때부터 완전히 그 개발이 돼서 외국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 휴양을 했던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행장이 있어서 이제 갈마 비행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가 흔히 원산 비행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식령 스키장을 가려면 원산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식령을 가는 유일한 통로는 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그 마식령 스키장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쪽에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간 거죠. 그래서 상당한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고 또 갈마 비행장을 우리 그 스키 선수들이 갈마 비행장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려서 육로로 이동하는 이런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갈마 비행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초로 거의 이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갈마 비행장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북한의 동해안 쪽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는 군사 비행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마 비행장은 결국 우리로서 갈마 비행장을 선택해서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남북 간의 그 하늘길을 여는 의미도 있고 북한의 중요한 군사 시설인 공군 비행장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한 또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 짚어주셨고요.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당연히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뭐 평창 올림픽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걸로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본은 어떠한 외교의 장에서 소외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또 뭐 세계 정상 15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기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일본 나름대로 자기들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하려고 할 거예요. 뭐 그것이 뭐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일 수도 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아베 총리가 처음에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아무튼 일본 총리가 와서 자기들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부분은 아베 총리에게 잘 전달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접근을 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간단하게 생각하면 올림픽에 찾아와가지고 역사 문제나 위안부 합의 문제를 꺼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인데 어쨌든 아베 총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와서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외교적 관행을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국내 정치도 있고 이야기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도는 세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또 그런 측면을 잘 활용해서 한일 간에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이야기하고 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진정성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포석을 깔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베 총리 평창행 참석 결정 하루 만에 독도 도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전시관을 지금 도쿄에 오픈을 했다는데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본의 태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일본은 강원 양면 전략을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아베 총리가 평창에 오고 2020년도에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동경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또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한중일 3개국이 이렇게 올림픽을 연달아서 개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아베 총리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포석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일본 내부의 불만, 아베 총리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또 희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또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아베 총리가 한국에 오지만 그러나 일본 정부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강경. 그래서 일본의 지금 현재 스탠스는 강경과 온건을 두 가지를 다 쓰는 그렇지만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세계인의 평화의 올림픽이고 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떨어뜨리는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긴장을 또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이렇게 본다면 독도 문제를 일본이 그렇게 꺼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오히려 평창 올림픽의 이 평화의 축제 이런 부분에서 일본도 같이 동참한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각국의 어떤 정상급 인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찾아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펜스 부통령이 오는 거로 확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중국 같은 경우는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의 도핑 문제로 인해서 아마 못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오고 뭐 한 15개국에서 정상이 온다고 하니까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으로서의 또 축전이지만 또 외교적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